가져온 건 역시나 게임이고요. 게임은 나레이션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스티븐 킹은 악몽이란 논리 밖에 존재하는 것이며 설명해봤자 재미는 없다. 설명이란 공포라는 시와 정반대 위치에 있으니까 라고 쓴 적이 있다. 공포물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은 항상 왜? 라고 묻는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은 불가능하고 또 해서도 안 된다. 풀리지 않는 비밀이야말로 오랫동안 남으며 끝까지 기억되는 법이다. 그 유명한 호러 작가 스티븐 킹을 언급한 이 나레이션의 주인공은 그 자신도 작가인 앨런 웨이크라는 이름의 남성입니다. 앨런 웨이크를 보셨군요. 그렇습니다. 양치님은 잘 알고 계시죠? 네. 앨런 웨이크는 계속해서 본인이 반복해서 꾸는 악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근데 그 중요한 일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여튼 빨리 등대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이미 늦었어요. 등대로 향하는 도로에서 급하게 차를 몰다가 도로에 서 있던 히치하이커를 차로 치고 맙니다. 당황한 앨런이 밖에 나와서 차에 친 남자를 막 살펴봐요. 남자의 시체 앞에 서서 이제 나 감옥 가겠네, 아내랑도 헤어지겠네 막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의 라이트가 꺼지면서 주변이 캄캄해집니다. 놀란 앨런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다시 앞을 봤더니 남자의 시체가 사라졌어요. 앨런은 두렵지만 다시 등대를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참 뛰어가다가 뒤를 보니까 아까 앨런이 차로 치었던 그 남자가 좀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게 둘러싸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한 손에는 도끼를 들고 앨런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남자는 네가 신인 줄 알아? 극적인 장면을 위해 사람 목숨을 가지고 놀겠다고? 이제는 너도 소설 안에 있어. 고통을 맛보게 해주지. 이런 말을 하면서 다가와요. 그리고 그 말에 앨런이 깨닫습니다. 이 남자가 앨런이 쓰던 소설의 등장인물이라는 걸요. 그 남자도 쫓아오고 토네이도 같이 다 날려버리는 바람, 돌풍도 쫓아오고 앨런은 열심히 뛰어서 어떤 통나무집에 도착해요. 통나무집 앞에 있는 남자가 앨런을 아는 것 같아요. 앨런에게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앨런이 먼저 집 안으로 딱 들어왔는데 그 순간에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 도와준 남자는 아직 밖에 있잖아요. 그 남자를 향해서 그 도끼를 든 히치하이커가 다가가고 남자가 히치하이커에게 총을 쏘지만 히치하이커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다가와서는 결국 도끼로 남자를 잔인하게 죽입니다. 이제 그 히치하이커가 또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앨런이 완전 궁지에 몰려서 집 안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 집 뒤편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환한 빛이 쏟아지더니 문이 열리고 앨런이 그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와요. 빗속으로 가라. 그곳만이 안전한 곳이다. 가로등이 있거든요. 가로등 아래 그 빛나는 곳에 서 있으니까 피가 차면서 회복이 되고요. 목소리가 계속 빛을 따라오라고 하면서 본인이 앨런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서 꿈에 들어왔다. 어둠은 위험하다. 놈은 지금 잠들어 있지만 곧 깨어날 거다. 너가 차로 쳤던 저 남자는 지금 어둠에 지배당하고 있고 빛을 이용해서 어둠을 몰아내야 해치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손전등을 내려줍니다. 허공에서 손전등이 슝 내려와요. 연약한 빛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 손전등을 집어서 남자에게 빛을 비추면 남자가 되게 괴로워하다가 그 까만 그림자 같은 거에 쌓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렇게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좀 평범한 모습이 됐겠죠? 하지만 목소리는 어둠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조종당하는 상태고 저 사람은 어차피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면서 이번에는 총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총을 쐈더니 완전히 사라져요. 시체도 남지 않고 사라져요. 목소리는 가르쳐줘야 하는 건 이게 다다라고 하면서 사라지고요. 너무하네. 좀 더 알려줄 것이지. 아니 사실은 그 전에 이 목소리가 뭔가 시 같은 거를 읊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느냐고 뭐 앨런한테 말도 하고 원래 다른 말도 좀 했습니다. 앨런이 다시 열심히 등대로 향해요. 가는 길에 아까 그 히치하이커 같은 그림자 괴물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하지만 목소리에게 배운 대로 손전등과 권총으로 물리쳐 가면서 힘겹게 등대에 도착해요. 하지만 깜깜한 등대 안에 딱 들어갔더니 뭔가가 앨런에게 이렇게 슉 다가오더니 그가 왔어. 일어나 앨런 하고 속삭여요. 오. 그 속삭이는 목소리에 깜짝 놀란 앨런이 눈을 딱 떴더니 현실의 앨런이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휴가를 가던 잠이었고요. 조수석에서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 앨런은 전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작가예요. 네. 뉴욕을 배경으로 형사인 알렉스 케이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스릴러 소설을 7년에 걸쳐서 6권 냈고요. 2년 전에 이제 다른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면서 알렉스 케이시가 죽는 걸로 시리즈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2년이 지나도록 단 한 줄도 쓰지 못하는 지금 심한 슬럼프에 빠져 있어요.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소설이고 나발이고 다 잊어버리고 푹 쉬고 싶어서 아내인 앨리스와 이 브라이트 폴스라는 이름의 시골 마을로 휴가를 떠나온 겁니다. 브라이트 폴스에 도착해서 별장 주인인 칼 스터키에게 열쇠를 받기 위해 약속 장소인 동네 레스토랑에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 입구 앞에 그 등신대 있죠? 실물 사이즈 입간판, 앨런웨이크 입간판이 있어요. 자기 책 이렇게 들고 있는 홍보용 간판 그런 게 있고 그 웨이트리스가 딱 보자마자 앨런웨이크 씨 아니에요. 저 진짜 팬이에요. 그러면서 엄청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자기는 일 생각하기 싫어서 이렇게 막 외딴 데로 왔는데 자기를 알아보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하지만 팬이라고 하니까 잘 대해줘야겠죠. 스토키 씨 있냐고 웨이트리스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있다. 그런데 지금 안 보이는 거 보니까 화장실에 간 것 같다. 그래서 앨런 웨이크가 조명이 엄청 어두운 그 레스토랑 뒤편에 있는 화장실 쪽으로 갑니다. 제일 안쪽에 남자 화장실이 있어서 거기로 가서 문을 두드려 보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여성이 쓱 나타나요. 까만 옷에 베일까지 쓴 상복 차림의 여성이거든요. 노년의 여성인데 칼은 오늘 아파서 못 나왔다고 하면서 대신 열쇠하고 별장으로 가는 길이 그려진 쪽지를 건네줍니다. 앨런이 그걸 받아서 이제 레스토랑 나와서 아내 앨리스가 기다리고 있던 차에 타고 약도까지 받아왔어 막 이러면서 둘이 딱 출발하는데 레스토랑에서 갑자기 한 남자가 막 허겁지겁 뛰어나오더니 멀리 가는 차 뒤로 웨이크 씨 열쇠 가져가셔야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같죠? 네. 웨이크 부부는 지도에 그려진 길을 따라서 호숫가에 있는 작은 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섬이라고 하지만 엄청 조그매요. 그래서 그냥 나무 다리로 연결돼 있고 딱 별장 한 채로 꽉 차는 그런 조그만 섬이에요. 아내인 앨리스가 어두운 걸 극도로 무서워하기 때문에 앨런은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별장에 들어가서 불도 다 켜고 하려고 해요. 그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앨런이 다시 나와서 밖을 둘러보는 사이에 2층에 있던 앨리스가 깜짝 선물이 있다면서 올라와 보라고 합니다. 앨런이 올라갔더니 짜잔 테이블 위에 타자기가 있어요. 글쓰라는 거야? 아니 나는 돈 벌어와. 앨리스가 뭐 깜짝 선물 있어 이 말 했을 때 설마 타자기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했는데 보란듯이 타자기가 있더라고. 앨리스가 고백해요. 네. 사실은 여기 오면 너가 글을 좀 쓸 수 있을까 해서 왔다. 그리고 이 마을에 개인 진료소를 운영하는 하트만 박사라는 사람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예술가를 돕는 게 전문이라고 한다. 앨런은 지금 이제 화가 솟구치죠. 자기는 진짜 글 쓰는 거에 대해 잊어버리고 싶어서 온 건데 아내는 그런 목적으로 여기 왔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병원에 자기 입원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막 둘이 말다툼이 시작돼요. 근데 이 어두워진 시각이었거든요. 마침 별장의 전기 상태가 안 좋은지 막 별장 불이 갑자기 꺼졌다 켰다 막 합니다. 아내인 앨리스가 엄청 불안해해요. 그렇지만 빡친 앨런은 화를 내면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육지로 이어진 다리에서 막 좀 숨을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앨리스가 막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와요. 별장 불이 꺼져 있어서 뭐 그냥 좀 불안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
도와달라, 살려달라 막 이러면 비명을 지르거든요. 앨런이 막 달려가서 별장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앨리스의 비명소리가 뚝 끊기고요. 뒷문이 열려 있어요. 뒷문 쪽으로 가봤더니 섬의 난간이 부서져 있고 바다에 가라앉는 앨리스의 모습이 살짝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앨런이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오. 그런데 정신 차린 앨런이 눈을 떠봤더니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고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차에 앉아있는 겁니다. 아마 차 사고가 나서 도로 밖으로 이렇게 굴러 떨어진 것 같아요. 왜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자기는 물에 빠진 앨리스를 빨리 구하려던 참이었잖아요. 앨리스가 사고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켜지지가 않아요. 주위를 막 둘러보니까 저 멀리 주유소 불빛이 보여요. 그래서 거기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달려가다가 저 앞에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걸 봐요. 그 종이를 주워서 보니까 출발이라는 제목의 글이 써져 있어요. 출발은 앨런이 제목만 정해놓고 아직 쓰지 않은 소설 제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종이에는 내용이 더 써져 있고 분명히 저자가 본인이에요. 근데 자기는 이걸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종이에는 주인공이 숲속에서 도끼를 손에 든 남자에게 공격당하는 부분이 써져 있습니다. 앨런이 다시 걸어요. 그러다가 벌목장 같은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꿈에 본 것처럼 그림자 같은 거에 막 둘러싸여 있는 한 남자가 한 손에 도끼를 들고 나타나고 앨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이름을 칼 스토키라고 해요. 아까 레스토랑에서 열쇠 주려고 뛰쳐나왔던 그 남자거든요. 그 벌목장에는 다른 남자 시체도 있고 스토키가 이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쌓여있는 목재들 사이로 숨으면서 겨우겨우 도망쳐서 그 약간 컨테이너 같은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약간 관리사무소처럼 생긴 그런 데 들어갔는데 꿈에서처럼 손전등이랑 총이 있어요. 무기를 챙긴 앨런은 다시 도망가고요. 이제 스토키뿐만 아니라 다른 그림자 괴물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명 비추고 총을 쏘면 꿈에서처럼 그 그림자 괴물들이 시체도 남지 않고 사라져요. 정말 많은 그림자 괴물들과 싸우면서 힘겹게 주유소에 도착한 앨런이 드디어 그 주유소에 있는 전화기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곧 주유소로 온 보안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관과 대화를 하다가 이 마을에 도착한 날로부터 이미 일주일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일주일 기억이 사라진 거예요? 네, 그렇죠. 일주일이 어디로 갔고 아내 앨리스는 어떻게 된 건지 일단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티븐 킹이 좀 연상되는 스토리죠. 그러네요. 미드 한 편 보는 느낌이 나는 이 게임은 앨런 웨이크라는 제목으로 2010년에 발매됐었던 게임입니다. 양치님은 구매하셨었잖아요. 네, 약국님이 영업하셔서 구매를 하고 등대까지도 못 봐가. 왜요? 계속 죽는 거예요. 네, 거의 뭐 초반 시작도 못한 상태로. 아니, 내가 양치님이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양치님 집에 가서 시켜봤더니 아니 잘 달리지도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해. 왜요? 방향을 조작을 못하더라고요.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그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계속 죽었어요.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묻혀버린 게임이죠. 아. 이게 2010년에 나올 때 엑스박스 전용 타이틀로 나왔고 그리고 2012년에 PC 버전이 발매되고 그리고 2021년 5월에 리마스터판이 발매가 됐습니다. 저는 2010년 말에 엑스박스 게임을 주로 하던 되게 친한 오빠랑 국제전자상가의 게임 타이틀을 구경하러 갔었어요. 근데 그 오빠가 이 앨런 웨이크 타이틀이 중고로 나와 있는 걸 딱 보고 자기 이거 친구한테 빌려서 진짜 재밌게 했었는데 이거는 소장해야 된다. 소장각이다. 그러면서 그 중고 타이틀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요거 해봐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찜을 해놨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좀 플스파였기 때문에 PC판을 쭉 기다리고 있다가 2012년에 발매되자마자 했습니다. 근데 그 2012년 당시가 저한테 어떤 시기였냐면 제가 미니멀한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집에 TV를 치워버렸던 때였어요.
근데 게임은 해야 되거든. 그래서 게임을 뭘로 했냐면 빔 프로젝터로 했었습니다. 그때 플스 3를 이렇게 빔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 진짜 전혀 미니멀하지 않고 오히려 막 노트북도 연결해야 되고 사운드도 오디오에 따로 빼가지고 연결해야 되고 더 복잡해요. 그래도 그런데도 뭔가 웅장하게 게임을 하셨겠네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 앨런 웨이크도 노트북에 설치해서 이제 노트북이랑 빔 프로젝터 연결하고 사운드도 오디오로 빼고 막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빔 프로젝터는 주변이 깜깜해야 잘 보이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 앨런 웨이크는 밤 배경이 많아가지고 불을 맞아요. 꼭 꺼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무서워. 졸라 무서워. 무서울 것 같아. 와 진짜 무서웠어요. 아니 나는 아까 양치님이 다 못했다고 하길래 아 무서워서 못했구나. 조작을 못해서. 근데 만약에 했어도. 잘 뜰 수 있어도 무서워서 중간에 중간이요. 그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한테 사랑을 했냐? 아니 근데 재밌기는 엄청 재밌단 말이에요. 이게 그 굳이 뭐 장르적인 구분을 하자면 액션 어드벤처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전 진짜 잘 만들어진 공포 게임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그림자 괴물들이 진짜 무섭습니다. 그림자 괴물들이 막 좀비처럼 막 달려든다거나 되게 사납게 공격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대체하는 방법도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 손전등을 비추고 어둠이 빠져나가면 그때 총으로 쏘고 그리고 총도 처음에는 리볼버 한 장만 나오는데 나중에는 샷건 또 막 서너 명 한꺼번에 처리 가능한 조명탄, 섬광탄 막 이런 것까지 추가가 돼요. 근데 그런 거랑 별개로 그냥 무서워요. 되게 어둡고 깜깜한 곳에서 얘네들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그 어둠이 뒤덮고 있어서 그림자가 어른어른하는 모습도 그렇고 걔네가 나올 때의 소리 그리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막 되거든요. 그런 풍경 같은 것까지 다 해가지고 되게 공포 분위기를 진짜 잘 조성합니다. 저는 양치님한테 무서웠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까지 가지도 총도 못 받은 것 같아. 진짜 못 받았어. 그냥 걷다가 죽고 거기를 못 도착했다니까? 가야 근데- 되는 데를? 아, 너무 웃겨 진짜.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이 게임의 주인공 앨런 웨이크 작가잖아요. 게임계에서는 대표적인 문과 캐릭터로 아주 유명합니다. 아, 예전에 문과이과 하자고 하셨었죠, 그때. 맞아요. 대표적인 이과 캐릭터도 또 있긴 있는데 여튼 아까 그 뭐 작가 태그가 있다고 할 정도로 작가를 소재로 한 책이나 뭐 영화나 드라마는 좀 있겠지만 게임계는 작가가 잘 안 나와요. 보통 게임 주인공들은 군인이거나 경찰이거나 아니면 뭐 과학자나 기술자 이런 이공계가 좀 많거든요. 그러다가 모처럼 작가가 주인공인 이런 게임이 나와서 사람들이 아 문과의 희망이다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팟캐 준비하다가 혹시나 또 다른 좀 유명한 문과 주인공이 있나 막 찾아봤더니 제가 얼마 전에 병원편에서 소개했던 아웃라스트 있잖아요. 네. 거기도 주인공이 기자여가지고 그쪽도 문과로 문과네. 쳐주더라고요. 문과군요. 앨런 웨이크가 사실 국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흥행한 편은 아니에요. 문과가 주인공이라서 그런지 아, 우리나라는 그런가요? 문과에 희망이 없나? 해외에서는 되게 호평받았기 때문에 판매량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요새 옛날 게임들 리메이크나 리마스터 되게 많잖아요. 네. 이것도 리마스터 된 거잖아요. 이런 게임들은 퀄리티가 확실히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올해 나온 다른 리마스터 게임들도 진짜 명작이 많은데 앨런 웨이크도 정말 잘 만들어진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무엇보다도 스토리가 진짜 재미있습니다. 보통 FPS 게임이나 RPG 할 때 스토리 잘 안 보고 좀 넘기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냥 그 총 쏘고 뭐 그런 경험만 중시하는 사람들. 앨런 웨이크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게임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야기가 중요한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그걸 알아내는 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2012년에 처음 했을 때는 그때는 액션 부분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무서운 걸 좋아하고 스토리가 뒷부분으로 가면서
아 복잡하다, 혼란하다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빔 프로젝터로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집중이 안 돼. 빔 프로젝터로 하면 자막도 읽기 좀 힘들어요. 항상 해상도가 막 또렷하진 않잖아. 그쵸. 스토리에 좀 집중을 못했던 게 아닌가. 뭐 글자를 아예 못 읽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근데 리마스터판을 다시 했더니 스토리가 진짜 재밌고 지금은 조금 흔해진 컨셉이긴 한데 이게 이제 드라마처럼 한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에피소드별로 새로운 음악 딱 나오면서 스킵 누를 때까지 계속 그 음악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에피소드 시작할 때 왜 Previously on 뭐 앨런 웨이크 딱 이런 식으로 앞부분 내용 요약해 주잖아요. 그런 게 나와가지고 진짜 드라마 같은 느낌도 나고요. 이 게임의 스토리는 이제 현실인지 꿈인지 환상인지 되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림자 괴물들은 뭐 어떻게 나오는 건지 막 이런 거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이 이야기의 파편들을 얻는 되게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앨런이 쓴 하지만 사실 자기가 썼다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원고들. 앨런이 헤매고 다니면서 계속 떨어져 있는 원고를 주어요. 그리고 그 주운 원고를 읽어볼 수 있는데 원고 내용이 좀 띄엄띄엄하고 뭐 꼭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어서 어떤 때는 이미 일어난 일이 써져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써져 있기도 하고 또는 앨런이 아닌 다른 조연이 겪고 있는 일이 써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읽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배우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원고를 꼭 줍지 않아도 게임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저는 가능하면 다 주우려고 해서 이렇게 막 여기저기 꼼꼼히 뒤지고 다니느라 게임 플레이 시간이 좀 늘어났거든요. 이게 무조건 진행 방향에 있는 게 아니라 진행 방향이 아닌 곳에 가면은 원고가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 또 무기 탄약 막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있어서 진행 방향 아닌 것도 좀 둘러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원고 말고도 마을을 진짜 여기저기 다녀요. 그러면 안내 간판 같은 게 있죠. 거기 써져 있는 내용도 이 마을에 대한 뒷이야기 같은 걸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앨런이 돌아다니면서 집 같은 데 막 들어가다 보면 라디오나 TV가 있어요. 근데 얘네를 틀면 나오는 것들도 사실 보고 듣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라디오나 TV가 내가 지금 빨리 납치범이 지금 몇 시까지 오라 그랬어. 납치범 만나러 가야 되는데 TV나 라디오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틀면 갑자기 막 나와 이야기가. 그리고 거기 가만히 서가지고 보고 있는 게 이거 한가하게 듣고 보고 있기가 좀 힘들어요. 아내가 납치된 거였어요?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볼게요. 앨런이 세라 브레이커라는 보안관을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막 교통사고가 났다. 근데 아내가 뭐 사라졌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호수에 있는 섬에 별장에 묵고 있었고 근데 거기서 아내가 떨어진 것 같다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라가 말하기를 70년대에 화산 폭발 이후로 그 호수에 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앨런은 믿을 수가 없겠죠. 내가 직접 거기까지 안내하겠다 하고 둘이 이제 차를 타고 같이 갔는데 그곳에는 섬도 별장도 없습니다. 이제 세라와 경찰서에 가서 이런저런 진술을 하는 와중에 앨런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와요. 발신자 불명이에요. 전화를 받으니까 앨런 도와줘 하는 앨리스의 목소리가 먼저 들리고 갑자기 다른 남자가 전화를 바꾸더니 오늘 밤 자정까지 경찰 따돌리고 엘더우드 국립공원으로 와라 이렇게 말하고 끊어버립니다. 돈도 요구도 안 하고? 나중에 이 납치범이 요구를 하는 건 돈이 아니라 원고예요. 너가 쓴 원고를 가져와. 아직 안 썼어요. 나한테 원고가 없어요. 막 그러면 이틀 줄 테니까 그 안에 다 써서 와. 막 이럽니다. 신박하네. 편집자인가? 편집자를 생각하고 그런 걸 한 게 아닐까? 이제 앨런이 앨리스가 납치됐구나. 근데 알리지 말라 그래서 경찰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앨리스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든 막 납치범을 만나려고 하는 와중에 일주일이나 기억이 없잖아요. 이 일주일 사이에 앨런이랑 연락이
끊겼던 담당 편집자 아니야 편집자라기보다는 매니저인데 매니저인 베리가 여기까지 찾아오고요. 그리고 아내가 말했던 그 예술가들을 전문으로 치료한다는 하트먼 박사도 나타나고 또 나중에 갑자기 앨런이 중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면서 다짜고짜 막 총을 쏴대는 미친 알코올 중독자 FBI 요원까지 나타나면서 FBI. 이야기가 막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납치범이 막 원고 가져오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하트먼 박사도 자꾸 글을 쓰라고 약간 종용을 합니다. 옆에서 자꾸. 중간에 하트먼 박사 진료소에 약간 갇히거든요. 그때도 빨리 올라가서 저기서 글 써. 막 이렇게 어디 못 도망가게 딱 지키고 서가지고 막 그러고. 그리고 이 이상한 현상들 있잖아요. 막 어둠이 몰려오고 그림자 괴물이 나오고 돌풍이 몰아치고 나중에는 막 차도 막 날아가고 난리 나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앨런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앨런이랑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막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베리한테는 이제 막 모든 걸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베리도 처음에는 이 새끼가 미쳤구나 이러다가 의심해서 미안하다. 진짜였구나 하고 이제 베리도 막 도망다니고 막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앨런만 보는 환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 알아갈수록 아주 오래전에 이 마을에 토머스 제인이라는 작가가 살았고 근데 그의 아내인 바바라 제거가 그 호수에서 익사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과 뭔가 이 사태가 관련이 있다는 것도 좀 알게 됩니다. 그들이 왜 원고에 집착하는지 앨리스가 진짜 납치된 건지 이런 게임을 플레이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되게 좀 진지하고 어두운 게임이잖아요. 근데 방금 이야기했던 베리가 약간 좀 유쾌함을 담당하고 있는 캐릭터예요. 미드나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좀 흔한 캐릭터인데 옷차림 엄청 이상하고 뚱뚱하고 말 되게 많은 캐릭터 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되게 비호감인데 보면 볼수록 약간 귀여워지는 약간 그런 캐릭터가 있고 또 처음에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열쇠 받으러 들어간 레스토랑 있죠. 거기에 테이블에 앉아있던 2명의 할아버지가 있는데 가죽 재킷 입고 있는 그런 할아버지거든요. 그분들이랑 가볍게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나중에 다시 만나요, 그분들을. 근데 이분들이 젊었을 적에 아스가르드의 신들이라는 메탈 밴드를 하면서 본인들의 이름을 오딘과 토르로 개명까지 해서 그런 열혈 북유럽 신화 팬들이에요. 참고로 토르는 멸리르라고 하면서 귀여운 뿅망치를 들고 다닙니다. 근데 이분들이 중간에 좀 제법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 농장에 가서 막 그림자 괴물들이랑 싸우는데 이 부분이 엄청 재미있습니다. 요거는 꼭 그 게임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그 어둡고 무거운 게임 안에 이렇게 조금 그래도 재밌는 부분들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좋은데 중반쯤 이후에 좀 게임 플레이가 어렵다기보다는 짜증나는 구간이 약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할 때는 보통 난이도로 했던 것 같고 리마스터 할 때는 쉬움으로 했는데 나이 드니까 무조건 쉬움으로 하고 싶어요. 옛날에는 막 그 게이머의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하드모드 막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고민 없이 그냥 쉬움 선택해. 여튼 쉬움으로 했더니 진짜 너무 쉽더라고요. 왜냐면 막 무기 엄청 많이 넉넉하게 나오고 보정도 되어 있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네.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막 슝슝 진행하는데 적이 쉽게 죽잖아요. 그냥 총 한 방? 아니야. 한 방은 아니고 여러 방 쏴야 죽긴 하는데 적이 좀 쉽게 죽는 만큼 앨런 웨이크도 엄청 잘 죽어요. 이 문과라 그런지 체력이 엄청 안 좋은가 봐. 계속 죽었다니까. 아니 서너 대 맞으면 그냥 죽어요. 근데 중후반부터는 이제 적들이 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3인칭 시점이긴 해도 시야각이 아주 넓지는 않은 편이고 적들이 항상 전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약간 사방에서 나와서 앞에 있는 애들 잡고 있는데 뒤에서 나타난 적한테 맞기도 하고 또 무슨 바람도사처럼 이렇게 슉슉슉 이렇게 막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 막 잡으려고 하다가 다른 적 다가오는 걸 놓치기도 하고 그러면 갑자기 어디서 막 한두 대 맞아요. 그럼 좀 그로기 상태가 되잖아요. 그 사이에 또 맞고 그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다고 해도 좀 신중하게 한 마리씩 잡고 또 중간중간에 무기가 완전히 리셋돼요. 그 무기나 손전등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시작했다가 하나씩 다시 모으고 좀 그런 경우가 많아서 무기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있는 거 막 좋은 것부터 다 써버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좀 괜찮은데 게임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길찾기입니다. 이게 지역 특성상 밤에 어두운 숲속을 헤매게 되는데 맵도 없고 맵도 없고 근데 숲이 내가 할 수 없는 게임이었어. 진짜 양치 내가 미안하다 양치야 내가 환불해줘야 될 것 같아. 아니 숲은 진짜 여기나 저기나 엄청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헷갈리는데 밤이고 그 와중에 이제 적들이랑 막 싸우다 보면 방향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길치인 분들은 진짜 많이 헤맬 것 같아요. 저는 별로 헤매지 않았거든요. 저는 원래도 길을 좀 잘 찾고 사실 이제 게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충 감이 있어요. 여긴 것 같다. 근데 할 때마다 이 양치는 진짜 못하겠구나. 양치는 총 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숲이라면 진짜 진행 불가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면서 했어요. 근데 이 앨런 웨이크가 올해 10월에 속편이 나옵니다. 바로 다음 달이에요.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까요? 근데 13년 걸렸어요. 속편 나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면 처음에 앨런 웨이크 낼 때 마이크로소프트랑 계약해서 액박 독점으로 나오고 했잖아요. 그때 앨런 웨이크 저작권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했었나 봐요. 근데 이 새끼들이 자꾸 속편 내고 싶다고 해도 승인을 안 해줬대요. 왜지? 몰라. 그러다가 2019년 돼서야 이 레미디 엔터테인먼트 제작사로 그 판권이 돌아오게 되면서 제작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야기 들은 걸로는 속편이 나올 수 없을 스토리일 것 같은데 그거는 엔딩이 어떻게 났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요. 근데 속편이 장르가 완전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 1편은 좀 스토리 위주의 은은한 공포잖아요. 근데 2편은 되게 흔한 약간 크리처물처럼 약간 서바이벌 호러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고어하기도 하고 막 어두운 데서 확확 뭐 나타나고 하는 좀 전형적인 호러물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허락을 안 해줘. 너네 이렇게 만들 거면 막 이런 거? 아니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나 EA 이런 대형 회사에서 저작권 안 풀어주는 사례가 진짜 많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좀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이 레미디 엔터테인먼트는 핀란드 회사인데 작품 수가 많지는 않아요. 제일 유명한 게 맥스페인 시리즈 혹시 아세요? 그래요. 소식적에 게임 좀 하셨던 분들은 알만한 건데 그거랑 이제 앨런 웨이크 나오고 그 다음에 2016년에 퀀텀 브레이크 그리고 2019년에 컨트롤이라는 게임을 발매를 했는데 이때 본인들이 만든 게임들의 세계를 통합하는 세계관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본편은 아니고 DLC에서 앨런 웨이크가 나와요. 이 제작사가 앨런 웨이크를 자꾸 더 막 살리고 싶었던 게 좀 있는 것 같죠. 사실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니거든요. 작품 수도 그렇고 앨런 웨이크 1편 만들 당시에 직원 수가 불과 45명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좀 늘었을 것 같긴 한데 처음에는 앨런 웨이크를 GTA처럼 샌드박스형 게임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중간에 이제 막 마이크로소프트랑 제휴하면서 거기서도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자꾸 프로젝트가 막 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 제작자 인터뷰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사공이 많았다라고 표현을 할 텐데 얘는 이제 요리사가 너무 많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완전히 멈춰버리고 다시 막 기획을 해가지고 스토리 중심의 스릴러로 가자 이렇게 확실하게 결정하고 결국 5년의 개발 기간 끝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완성도에 엄청 신경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기승전결이 진짜 꽉 짜여진 그런 스토리거든요. 근데 아까 그 통합된 세계관도 그렇지만 항상 뭔가 큰 프로젝트 하려는 야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앨런 웨이크 만들 때도 이 제작사가 멀티 플랫폼을 구상하고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소설책으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좀 큰 반응 없이 끝나고 말았지만 브라이트 폴즈라는 이 마을 이름을 제목으로 한 웹드라마도 만들고 했습니다.
아마 좀 더 크게 히트쳤다면 영화화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게 앨런 웨이크가 크게 흥행하지 못한 데는 좀 시대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0년이면은 아직은 이런 대소셜 네트워크 시대가 되기 전이잖아요. 지금은 여기저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어딘가에서 화제가 되면 그게 진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데 앨런 웨이크는 그 시기보다는 좀 빨리 나왔고 그 웹드라마 같은 것도 유튜브가 지금처럼 완전 일상에 들어왔을 때라면 좀 더 화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쵸. 싶어요. 실제로 이 제작자가 2편 제작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2편 제작하는 데 있어서 팬들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됐다고 하면서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그 팬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게 되게 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이 적기입니다. 곧 2가 나오잖아요. 아. 2 나오기 전에 이걸 해보면 정말 좋으실 거예요. 플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구독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해보실 수도 있고 게임은 안 하는데 궁금하다 이런 분들은 소설책이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어요. 거의 게임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설책으로도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토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궁금하게 만드는 그 읽는 것 같아요. 좀 궁금하죠. 매력적인 스토리예요. 그리고 그걸 시각적으로 구현도 되게 잘했고 이 스티븐 킹이랑 트윈픽스에서 진짜 영감을 많이 받았대요. 제가 팟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많은 게임 개발자들이 트윈픽스를 언급을 많이 해요. 그러네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길래. 그리고 스티븐 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레이션에 나왔던 그 스티븐 킹이 했던 말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가져다 쓰고 싶어가지고 엄청 좀 긴장한 상태로 이렇게 부탁을 하러 갔는데 단돈 $1에 와우. 쓸 수 있게 해줬다고 합니다. 대인배. 그래서 뭐 스티븐 킹의 샤이닝 같은 것도 생각이 나고 약간 그런 류의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재밌게 하거나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62화 3부에서는 양치가 소개하는 뮤지컬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 이야기가 계속됩니다.